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한국법인의 대표 민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기독교는 어떤 곳인지, 성탄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처음에 자기 CD를 걸고 퀴즈를 내시기도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저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다시 구원내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법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안 믿어진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어떤 종교 중에서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걸어 들어가서 그냥 무기력하게 피 흘리고 죽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면 한 번에 뭔가 보여주면 되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벽산그룹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벽산 직원들이 계셔서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이런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저는 단성사와 피카디리와 대구에 있는 만경관 극장이 벽산에서 시작한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서 단체로 단체 관람 우레메를 보러 갔을 때 만경관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여기가 벽산하고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고 예배를 해오는데 왜 나도 몰랐을까? 왜 세상이 벽산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게 벽산그룹의 아이덴티티하고도 상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자기의 브랜드가 드러나길 원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이 공간에 벽산의 건자재가 한두 개쯤은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벽산은 아마 그런 회사일지도 모르겠다. 기초를 이루고 베이직이 되지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곳에서 이 공간과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회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재수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서초동에 살았는데요. 그날이 95년 6월 29일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려고 저하고 여동생이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가
그 시간에 그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될 때 그 건물 안에 저는 1층, 동생은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모든 사건을 다 목격했지만 몸은 다치지 않고 구조가 됐고, 동생은 3층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많이 다쳤어요. 기적적으로 회생했지만 수술을 거의 9번 정도 받고 지금은 잘 살아나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동생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서초동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이사 가기를 마음을 먹고 어디 좀 튼튼한 집 있는 데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하다가 최대한 삼풍백화점 있는 자리에서 멀리 가고 싶어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분당신도시가 세워질 때 저희가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갔는데 그 아파트가 야탑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거기 살았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별 문제 없이 아주 튼튼하게 아직까지도 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산 아파트를 지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벽산그룹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해 오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잘 모르고 들으시면 아니 뭐 자기가 하는 NGO 자랑하러 왔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벽산의 직원으로서 왜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일과 또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IJM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IJM은 약자로 구성된 기관의 이름입니다.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좋은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조금 독특합니다. 28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미국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NGO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곤층을 돕는 건 똑같은데 그 빈곤층 중에 특히 노예나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노예로 팔려다니고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나쁜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현지 법정에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워서 벌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안타깝게도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만한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2번, 3번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빌드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벽산과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NGO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화려한 엔트리 레벨에 있는 NGO들이 있어요. UN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월드비전, 적십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들어도 좀 숨이 차지 않으세요? 아니, 인신매매 노예 문제도 버거운데 가해자를 기소해서 현지 법정에 세워서 벌을 받게 한다고?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남들이 잘 몰라주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있는 오늘 그 말씀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고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 들어도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으세요? 너를 축복하고 너의 뼈를 단단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잘라서 외웁니다. 이게 어떤 맥락 전체에서 등장하는지 모르고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고 네 뼈를 단단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하고 물이 넘치도록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딱 외우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떤 게 있는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열정을 쏟아붓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떠올라서 내 빛이 내 어둠이 대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마 한국에 있는 일부 교회와 한국에 있는 일부 크리스찬들이 가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중에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교회는 왜 이렇게 권력에 관심이 많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기독교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인 메시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관심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가장 약한 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그 관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열정을 쏟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넘어갈 때가 많죠. 이런 하나님의 당부를 염두에 두고 오늘 21세기와 고아와 과부, 노예와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빈곤의 문제? 빈곤은 배고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고픔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뭐가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러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빈곤을 발생시키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IJM은 폭력에서 찾아봤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와 폭력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냐? 엉뚱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유엔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좋은 기관에 기부를 해서 그들이 음식과 필요한 약재와 이런 것들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을, 상간 오지까지 우리가 그들이 나눠준 1년치 식량을 계속 입에 넣고 먹는 것을 확인하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까요? 힘이 센 그 지역의 약탈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준 물자를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상적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유니세프나 이런 적십자 같은 곳에서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영상 광고들을 보실 때 아니 기부금은 내가 내는데 왜 생색은 저 사람들이 내지? 로고를 이렇게 왜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영상 보실 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숨겨진 진짜 목적은 재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물건을 빼앗아다가 암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못 팔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폭력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노예? 인신매매까지는 모르겠는데 21세기에도 노예가 있습니까? 그건 역사책이나 무슨 톰 소여의 모험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에도 노예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을 걸까요? 사실 이 통계는 아주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고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 5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을 정도로 가장 큰 숫자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태어나서부터 고아였거나 거리에서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공적인 문서나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은 민준호입니다. 생년월일은요? 몇 년 며칠 몇 월생입니다. 주소는요? 어디입니다. 엄마 아빠 이름은 뭔가요?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름이 뭔가요? 친구들은 저를 존이라고 불러요. 그게 진짜 이름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나이는요? 잘 모르겠어요. 주소는요? 그냥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찰을 만날 가능성도 아주 낮지만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어도 그래도 한국에 살고 있는 나는 벽산그룹의 직원인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일부 수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우가 들어간 요리를 좋아하시죠? 그러면 새우를 사서 구매하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냉동새우는 대부분 동남아에서 옵니다. 바다에서 잡은 것 같지만 대부분 동남아의 양식 농장에서 키워져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껍질이 붙은 채 냉동이 된 새우도 있지만 껍질이 벗겨진 채로 냉동된 필 오프된 새우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껍질은 누가 벗겼을까? 기계가 했을까? 사람이 했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서 기계가 하기도 하고 적정하게 월급을 주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장에서 아이들이 이걸 합니다. 8살 전후의 아이들이 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아내분이 하는 요리를 한번 도와줘 보신 남자분이 계신다면 새우 껍질 벗겨보시면 손톱 밑에 찔리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아이들이 할까요? 손이 작아서 쉽게 벗길 수 있거든요. 임금은 하루에 300원 정도 받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갇힌 채로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자발적으로 갔다고 해도 문제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구매할 때 이 물건이 어떻게 생산이 됐고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더 좋고 더 싼 것만 찾다 보면 우리도 암묵적인 인신매매의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자주 접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뉴스 속에도 불행하게도 인신매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암 니슨이 주연한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성매매 집단에게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한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가상의 영화인데 그 이야기 자체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들은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워낙에 우크라이나나 많은 지역의 동유럽 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집단에게 납치가 당해서 서유럽의 성매매 산업으로 팔려가고 있고 그게 원래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범죄 루트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남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못 넘어오고 할머니, 엄마, 아이들만 넘어옵니다. 몇 명이 넘어왔을까요? 지금까지 120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짐 싸들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제기구나 많은 NGO가 적절한 도움을 주고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모두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시민이 일시에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경에 차를 대고 대기하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차를 타고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를 태워서 가다가 아이는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할머니도 내다버리고 여자만 갖다 팔아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노예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인신매매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뉴스와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 사이에 침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범죄인 인신매매는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벌어들여지기 때문일까요? 이건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2014년에 ILO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인신매매 범들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국 돈으로 약 210조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회사들이 벌어들인 경상이익과 맞먹을 정도의 돈이 인신매매에서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필리핀의 한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년에 약 50만 명의 아이들이 온라인 아동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알겠는데 온라인 아동 성범죄는 뭔가? 이게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신종 성범죄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기간에 온라인 아동 성범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너무 충격적인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있는 성구매 범죄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서비스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필리핀의 어느 시골에다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놓고 모니터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옆에 있는 애랑 어떤 행동을 해봐, 옷을 찢어봐, 몸에 어디를 만져봐.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을 잡고 보면 그 범죄자들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많게는 느껴지는데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체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의 아이들이 이런 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아이들을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83%가 이 아이들의 부모나 친인척이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가족이 해체되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팔아넘긴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극단적인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개발도상국의 많은 빈곤층의 부모들은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 7, 8, 9, 10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악은 악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주면 우리가 낮에는 공부시키고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공부를 시켜서 월급도 주고 아이를 도와줄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해서 아이를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아동대상 성매매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불과 11살입니다. 여러분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말도 안 되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성징도 나타나기 전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선택해서 필리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잡고 보면 이 사람들은 멀쩡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성범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상에서만 게임을 하듯이 어떤 행동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비디오 게임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충격적인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건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이런 아동대상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는 자라서 가임기 여성이 되고 이렇게 그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도 적절한 배우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80~90%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토지 약탈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토지 약탈 범죄는 뭐냐면 할머니가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조그만 밭대기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으로 이제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기를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땅을 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빼앗아 갑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땅을 샀다면 토지 문서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보여주면 되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살 때도 자기 이름으로 사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기를 항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생에 거쳐서 불행하게도 착취당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런 인신매매나 노예매매와 관련한 문제를 산불에 비유합니다. 스파파이어에 비유합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산불에 비교하는데 한국에 나는 산불도 무섭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에 나는 산불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2배, 3배 정도 되는 것을 한두 달 만에 그냥 우습게 태워버리는 범죄인데 저는 그 산불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비행기도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왜 저런 산불 하나 못 끌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산불 중에 스팟파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저렇게 불이 나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정도에서 뭐 800도, 900도, 1000도에 가까운 정도로 초고열로 올라갈 정도로 불이 계속 탄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 타게 된 나무 덩어리들이 포탄처럼 스팟파이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포탄처럼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사방으로 튀어나가게 된대요. 그러면 가깝게는 400m, 멀게는 2에서 4km 정도까지 튀어가는데 앞에 가서 저지선을 치고 소방수들이 아무리 불을 끄더라도 이게 사방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끌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라고 합니다. 인신매매를 이렇게 무서운 범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벽산그룹에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NGO 좋은 일 하시네요. 인신매매, 심각하네요. 통계 있으니까 오케이, 있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뭐 새우 얘기까지 들어서 하니까 굳이 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관심은 가져야 되겠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벽산과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와는 이 인신매매 문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너도나도 ESG 해서 ESG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죠?
아시는 대로 E는 환경에 대한 environment에 대한 얘기고 S는 social,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거고 G는 governance에 대한 얘기입니다. governance에 대한 문제는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E와 S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런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같은 회사도 아직도 이 카테고리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데 기업이 ESG에 몰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일을 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그 쿼터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작은 경차 중에 혹시 스마트라는 경찰 보신 적 있나요? 그 모닝만한 사이즈. 그 스마트 경찰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벤츠입니다. 그럼 벤츠가 스마트를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돈 벌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스마트 8대를 팔아도 E클래스 한 대 파는 것만큼의 경상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벤츠는 왜 스마트를 만들까요? 큰 차를 E클래스, S클래스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스마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환경 관련한 TO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아직도 이 카테고리에 천착하고 있는 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미국과 EU와 호주와 프랑스와 많은 시장들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 하면 S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우리가 요소수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자재를 싸게 안정적으로 가져올 거냐에만 천착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통과시킨 법안은 좀 충격적입니다. 이제 환경에 이어서 소셜 이슈까지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회사가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나 EU 시장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이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이런 부당 대우로부터 자유로운지 생산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비 법안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 너무 레프트 비하인드 뒤에 떨어져 있고 태평이에요. 잘 모르고 있어요. 호주에 있는 기업들은 KPMG가 만드는 특별 프로그램에 계약을 하고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실 것인지. 근데 사실 공급망 문제는 실제로 실사까지 들어가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MG랑 같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예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저는 벽산도 이 건자재를 만드는 회사로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이제 이런 프로덕트를 수출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발생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삼성이나 LG나 우리 벽산 같은 대기업이 여기 계시는 분들을,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근로자들을, 우리 가족들을 인신매매해서 데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호주와 미국에 있는 기업에도 해봤습니다. 당신들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에 노예가 투입됐나요? 인신매매가 상관이 있나요? 그랬더니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당연하겠죠. 아마 우리 벽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부품을 공급하는 세컨 벤더, 서드 벤더는 어떻습니까? 그 회사들이 원자재를 가져오는 그 공급망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괜찮다고 얘기한 회사 중에 72%가 자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미권에서 자신 없다라는 표현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권인 호주가 이럴 정도면 한국은 2차, 3차 벤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는 정말 깨끗할까?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넋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ESG에서 이 카테고리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 같은 회사도 달려들어서 막 지금 아리백에 가입하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저는 8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노동 그리고 노예,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벽산에 있는 임직원들이 이 문제에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런 한국인을 대표하는 기업의 기업인으로서 조금 더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예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미국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 나라에 온 유학생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저희 IJM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산업계에서 구출한 노예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구출된 그 생존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리더십들은 우리 위에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도 없고 노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소리를 내서 없다고? 내가 바로 그 증거인데? 지난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잡혀서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구출된 다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혀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제일 무섭게 한 게 뭐였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납치한 범죄자가 무섭고 매질이 무서웠으며 두려움이 무서웠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무섭게 했다고 한 두려움은 뭐였냐 하면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걸 모를 거야. 내가 여기 잡혀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한 잊혀진 두려움이 제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아였고 신분증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잊혀졌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출돼서 보니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기관이 있고 전 세계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흑인 남성분 보이세요? 약간 구부정하게 있죠. 저분은 마카라라는 분인데요. 저 사진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이분 한쪽 팔이 없습니다. 잡혀있는 동안에 팔이 잘렸어요. 학대를 당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구출된 다음에 그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졌어요. 거짓말처럼 이분이 법대에 진학을 했고 대학을 진학을 했고 법대에 진학했고 지금 변호사가 돼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나무, 미국 서부에 혹시 여행을 가보시면 메타세콰이어 나무처럼 100m 정도 위에 높이 자라고 성인 남성 20, 30명이 손을 맞잡아도 둘레를 다 감싸지 못할 정도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벨 때도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까지 톱으로 다 베는 게 아니고요. 조금 베서 저렇게 틈을 낸 다음에 단단한 웨지를 박아놓고 망치질을 하면 금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그 금이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저런 나무도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범죄도 그렇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의 비전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단 한 분의 희생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불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아세요? 이 범죄자들, 인신매매 범들,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벽상그룹의 아름다운 직원들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범죄자 사장님들의 회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콕 집어서 예를 들어야 되는데 다들 눈을 회피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어떤 파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계시고 저 위에 노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있는데 이 파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이 회합에 와서 자랑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 나는 이번 달에 1000명을 새로 납치해 왔어. 이 사람들을 팔아넘기면 내가 다음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 저 뒤에 있는 노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서 IT 전공한 거 알지? 걔가 이번에 노예무역에다가 IT 시스템을 접목했더니 비용이 반으로 줄었어.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판사, 사회복지사 모두 자기 아빠 친구예요. 내가 처벌받는다고? 나는 절대 감옥에 가지 않아. 누가 감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경찰청장? 우리 아빠 친구야. 검찰총장? 우리 할아버지 친구야.
이런 범죄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회합에 왔을 때 이 파란 옷을 입은 사장, 노란 옷을 입은 사장이 안 보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감옥에 갔대. 재판받고 있대. 도망치고 있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해 보이는 그 범죄 집단이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했고, 이렇게 그 깨어진 경찰과 검찰과 이렇게 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나오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불과 70년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소망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받고 깨어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필리핀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함께 필리핀 세부라는 관광지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 못지않게 또 하나 뭐로 악명 높은 지역이냐면 아동 대상 성매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범죄가 심각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 세웠던 목표는 20%만 줄여도 대성공이겠다 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가해자를 현지 법정에 세워서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처음에는 1명 집어넣는 것도 힘들었는데 2명, 3명, 4명, 5명 반복이 되고 그 지역과 필리핀이라는 국가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72%가 줄어든 것을 필리핀 경찰과 검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 억제 효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는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높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순수하고 착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국가가 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압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많은 필리핀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IJM은 한 사람의 꿈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벽산도 그 창업주 김인득 회장님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벽산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놀라운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한 사람 그 창업자가 가진 꿈과 기도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JM도 28년 전에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판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좀 특이한데 이분이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17남매입니다. 17남매의 막내세요. 사실 저희 기관의 리더라 가지고 우리는 막내라는 느낌이 없는데 17남매의 막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막내 같기도 해요. 이 아버지가 의사로서 한국전쟁에 이 종군에서 참전하셨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대학은 하버드를 나왔고 로스쿨은 시카고 로스쿨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연봉 수십억을 받는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그 백악관과 법무부의 특별검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은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가 거꾸로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검사를 했다가 그만두고 나온 변호사가 되지만 근데 그 특별검사를 할 때 유엔의 법무감으로 파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 법무감으로 파견됐을 때 처음 파송됐던 임지가 1994년 르완다였습니다. 여러분, 르완다에는 1994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후투와 투치라고 부르는 두 개의 종족이 서로를 인종 청소 학살을 하는 매세커가 일어나서 100만 명이 서로를 죽고 죽였습니다. 그 10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났던 한가운데 있는 은자데마라고 하는 그 마을의 교회입니다.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이 종족의 사람들 300명을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다 몰아놓고 문과 창틀에 못질을 해서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그 유골입니다. 이 유골을 보면서 게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유엔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IJM을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던 백악관과 법무부의 신우회에 나갔대요. 이런 모임에 나간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의 비전을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우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동그랗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도 이 기도에 동참하겠다. 너를 돕겠다. 그리고 그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많았던 대통령이 있죠. 빌 클린턴이라고. 그분도 오셔서 이렇게 돕겠다고 했대요. 제가 사대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이 돕겠다고 해도 신이 날 텐데 미국 대통령이 돕겠다고 하니까 이건
옳다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리가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1년이 되도록 아무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대요. 전화 한 통도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계속 몇 번이나 자기한테 연락하겠다고 했던 그 대통령한테 연락을 할까, 신우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할까 핸드폰을 잡아다 놨다 했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창업을 하면 집에 있는 그 가라지의 주차장에다 책상을 놓고 그렇게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1년이 되도록 시간이 가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책상을 놓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대요. 아니, 당신 가만 보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한 사람 같은데 사업 아이템을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투자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들어보더니 이거는 사업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재단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내 친구 회사에도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해서 그 미팅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교회와도 연결이 됐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게리에게 물었어요.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사는지 왜 몰랐어? 근데 제가 게리의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에 있는 주택단지예요.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있는 재단에 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세요 라고 소개했던 분은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친구 회사에 소개할게 라고 했던 그 친구 회사가 포드였어요. 그래서 포드 파운데이션하고 보잉 파운데이션이 저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앞에서 하는 많은 간증들이나 스피치는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0분 동안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전체 일의 99% 중에 1% 미만이고 99%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IJ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이 길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조인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초창기에 조인해서 20년 동안 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서 벌을 받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12년, 13년이 되도록 한 명도 감옥에 못 집어넣는 일이 생기고 계속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부패한 경찰들이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12년, 13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게 생각됩니다. 우리 벽산도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오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서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눈물로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점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추스리고 다시 올라가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GM은 그래서 28년 됐지만 전 세계 30여 개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항상 뭔가 혁신하고 변화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그래프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는 마케팅에서 하키스틱 디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쌓이고 나서 저점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마케팅에서도 이야기하는 이론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농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리바운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리바운드 영화에 등장하는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용산고등학교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어떤 팀이 한 경기에서 3점 슛을 그날 넣었는데 3점 슛을 시도했는데 성공률이 60%가 넘는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날 경기는 질 수 없습니다. 발로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시즌에 30경기가 되는 그 시즌 동안 3점 슛 성공률이 66%가 되는 팀은 없어요. 그래서 필드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할과 리바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업에서 홍보하는 분과 영업하는 분과 생산하는 분과 저 같은 NGO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바운드를 주고받아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인도 출장을 갔다 왔어요. 이 건재 회사라서 혹시 관심을 가지실까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인도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팔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직도. 이 진흙을 모아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저 틀에다 넣고 손으로 다진 다음에 틀을 꺼내가지고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불로 구워요.
그런데 그 불로 굽는 것도 가마에 넣고 굽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틈에다가 집을 넣고 숯을 넣고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굽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런 벽돌을 만드는 수많은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힌 채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백만 명이 이런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쿠마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그때 불과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미 갇힌 지 몇 년 됐었어요. 그 공장에 갇힌 채로 몇 번 탈출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또 잡혀왔습니다. 그런 쿠마르가 마침내 구출되고 나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꿈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학교를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도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도 자기 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쿠마르는 3가지 꿈을 다 이뤘어요. 얼마 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작년에 결혼했고 3년 전에 IJ 민도법인의 직원이 돼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쿠마르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액면가로 보시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실 것 같지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에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 쿠마르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21세기에 존재하는 노예와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멀게 느껴지시나요?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만큼은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75년 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나라가 두 쪽이 날 때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떠돌았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조부모님과 그 조상의 세대는 대부분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광산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태평양 전쟁터로 끌려가서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노예와 난민이란 단어를 잊어버렸고 우리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이런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벽산 정도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상위 3에서 5%에 해당될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벽산을 보면서 좀 진짜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눈에 띄고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모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를 떠받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레미안이나 어떤 화려한 그 브랜드 속에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건 뭘로 짓습니까? 프로덕트로 짓죠. 근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제가 삼풍백화점 사고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이사 갔을 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땅을 파고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건물이 공사가 되는 걸 보고 건물이 완공되는 걸 보고 그 건물을 몇 년 동안 누리다가 무너지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설계도상에 존재하는 기둥을 없애버렸죠. 더 멋있고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많이 빼돌렸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튼튼한 자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고 뒤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70년의 역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0년이 지나서 100년 기업이 될 때 또 벽산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눈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뒤에 나가실 때 보면 저희 자료를 부스에다 몇 개 갖다 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후원을 요청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어떤 그 선물을 산 셈 치고 그걸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뭘 할 수 있을까? 단 5,000원이라도 좋고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벽산 그룹과 벽산에 있는 임직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2024년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 모두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